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YTN24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66회 현충일입니다. 잠시 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됩니다. 올해 추념식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부산 유엔기념공원 세 곳을 연결해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 주요 인사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10시 정각 추모 묵념대에는 사이렌과 동시에 국민과 서울, 대전, 부산 지역 추념식 참석자들이 1분간 희생영령의 넋을 기리게 됩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오늘 신규 환자 규모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집계를 보면 어젯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그제 같은 시간보다 178명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뒤에 발표될 오늘 신규 환자는 500명대 중후반이나 600명대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에 주말 밤 전국 곳곳에서 위태로운 야외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식당이나 술집의 영업이 끝나면 공원 등으로 이동해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건데요. 해이해진 방역의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부산 광안대교 앞 수변공원. 코로나19 사태 전 여름 피서철을 방불케 할 만큼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밤 10시, 이른바 코로나 통금을 피해 2차 야외 술자리에 나선 겁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채 술을 마시는 건 기본이고 마스크를 벗은 채 웃고 떠드는 사람들도 꽤 눈에 띕니다. 지금 순찰차는 다니는데 관할 여기 저 구청에서는 지금 심야 시간대에서는 전혀 이렇게 손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쓰레기도 문제고 지역 요 주민들 민원을 냈는데도 지금 조치가 없어요. 지금. 비슷한 시각 서울 신림역 앞 도림천변에도 술자리를 이어가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제가 이제 목격한 바로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다들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거리 두기라도 이렇게 두 분, 세 분 이렇게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관광객으로 만원인 제주도도 밤 10시 이후 몸살을 앓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여기 먹을 것 하고 있어. 미쳤다 미쳤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한밤중 야외 술판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0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내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395만여 명인데 이 가운데 78.8%인 311만여 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30세 미만 장병 41만 4천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30세 미만 병사에 대해 전국 군 병원에서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화이자 백신을 기본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1,300만 명 백신 접종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9월까지 우리 국민 70%, 3,600만 명 접종으로 11월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의 부정적인 시선들과 수급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27일 60에서 75세 어르신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잔여 백신 예약이 시작되자 7.7%였던 접종률은 9일 만에 14.5%로 껑충 뛴 겁니다. 여기에 80%를 넘는 60에서 74세 접종 예약률까지 나오자 정부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1,300만 명 접종과 25% 이상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을 목표로 한 3,600만 명 접종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접종 속도에 맞춰 수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백신 수급 계획보다 공급이 늦어지면서 접종까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오고 충분하게 이제 빠르게 못 한다는 거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모더나가 2천만 명분을 2분기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5만 5천 개밖에 안 들어오고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니까. 최근 우리나라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도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예방률이 떨어지는 데다 다음 달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지침 완화가 더 큰 유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영국 변이 주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을 하면서 40대, 50대에서도 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주들을 얼마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특히 지금 젊은 층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을 지금 맞을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부에선 백신 부작용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우리 국민 70% 접종 목표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15세 이하 아이들에 대한 접종도 불가피하다고 조언합니다. 백신 접종 100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졌지만 아직은 상황을 주시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전국 최초로 백신 접종률이 20%를 돌파한 전남에서는 내일부터 모두 학교에 갑니다. 코로나 이후 전면 등교는 처음인데요. 주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높은 백신 접종률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음악과 그림 작품,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의 사진까지 어르신들이 마음 편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꾸며진 코로나19 예방 접종 센터입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무척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백신을 맞고 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맞고 보니까 정말 모든 불안이 해소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라남도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주민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전국 최초로 20%를 돌파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초, 중, 고 822개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일 코로나로 휴교에 들어가고 원격 수업과 부분 등교 등을 반복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등교 수업 확대는 학습 결손, 학생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교육 회복, 학교 일상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전라남도는 1학기 2,200여 명에 이어 2학기에도 3,300여 명의 학교 안 방역 봉사자를 확보하는 등 전국 첫 전면 등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제는 전남의 희망입니다. 도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남의 학생과 교직원 대비 확진 환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02%. 농산 어촌이 많은 전남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면서 맨 먼저 가고 싶은 학교를 모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2019년 공군 여군 장교가 상관의 방조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2년 만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공군 소속 A 대위는 상관인 B 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참석한 뒤 B 대령의 지인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공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군 본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 대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B 대령은 A 대위에게 인사평가에서 최하점을 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군 지휘관의 수사와 재판 권한 일부를 분산하는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부대 지휘관 아래서 수사와 기소, 1심 재판이 이루어지는 지금 체계로는 사건 은폐가 재발할 수 있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갓군 참모총장 직할의 기관에서 수사를 맡고 2심 재판부터는 민간 법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과 군 사법체계는 관련이 없다면서 군내 성범죄 회유나 은폐, 왜곡을 막으려면 군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행 군 형법에는 성추행에 대한 징역형 규정만 있을 뿐 지휘부의 회유나 은폐,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한 목소리로 큰 갈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으려는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피고인이 된 검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승진했다며 법무부가 특정 성향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 수장이 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 공소 유지를 서울고검이 막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방해 의혹으로 지휘를 회피해온 문홍성 수원지검장의 인사를 놓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됐는데 여전히 수사팀 지휘 라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맡게 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상황. 국민의힘과 검찰 내부에서 이 비서관 기소를 막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대체 부지에 4,300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과천청사 부지 대신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 등 일부를 주택 용지로 변경해 3,000호를 짓고 다른 지역에 1,3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도 애초의 계획보다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태릉골프장 부지 10,000가구 공급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 다른 대체 입지를 통해 부족한 물량을 채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 대책 이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민주당 안에서 서울공항 이전 논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공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서울공항 이전 얘기가 나왔는데 번번이 무산됐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대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공항. 활주로 2개를 포함해 2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군사 목적 외에 대통령 해외 방문이나 귀빈 방한 때 사용됩니다. 이사 공급 대책 이후 대규모 추가 공급 물량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안에서 서울공항 이전 논의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주변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고도 제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웬만한 신도시급 개발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공항 이전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이전 얘기가 나왔다가 국방부의 반발로 무산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거론됐지만 당정 간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인 협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서울공항 문제는요, 당정 협의를 거치는 가운데 여러 차례 거론돼 왔던 문제입니다. 정부에선 논의조차 없었다고 굳고 부인한 겁니다.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그 사이 국방부의 반대 목소리만 커지고 서울공항 주변 땅값이 치솟으면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러다 이명박 정부 때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공항 이전 얘기가 또 나왔는데 공항 대체부지 논란 등이 일면서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 해당 부처의 반발은 물론 공항 주변 땅값이 요동칠 가능성은 현재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강남과 인접한 서울공항이 부동산 공급 후보지로서 갖는 의미는 분명히 커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공항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동을 계기로 대화에 물꼬를 트는가 싶었던 한일 관계가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 문제로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 올려진 성화 봉송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것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여사한 일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라며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韓国側の抗議は一切受けられない。組織委員会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地図は客観的な表記をしているものと組織委員会において説明が行わ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결정으로 가뜩이나 엉킨 한일 관계가 독도 표기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어렵게 얼굴을 맞대며 대화의 시동을 건 지 한 달도 안 돼 제동이 걸리며 이번 주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상황 악화를 일본이 한 것이고 거기에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를 움직여서 일본을 압박함으로써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는 그런 태도를 유도해야죠. 하지만 올가을 일본의 중의원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한일 관계 해법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비관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G7 재무장관들은 현지 시각 4일과 5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국가별로 적어도 15%를 목표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또 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수십 년간 이어진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고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과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 등 3명의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포괄적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연이어 재계와 접촉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연초와는 분명히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지만 여전히 기준으로 삼은 원칙은 국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만 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미묘한 기류 변화는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감지됩니다.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가진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룹 대표들에게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는 대목은 앞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다음 날 경제단체 대표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 경쟁을 들어 다시 한번 이 부회장 사면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이 같은 흐름을 볼 때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을 내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크고 여당 안에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아직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편으로 가석방 절충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결코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별 사면까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재가로 이어지는 법률상 절차도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을 듣겠다는 원칙은 마지막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1980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해경 경비정이 침몰해 대원 17명이 모두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39년 만에 경비정으로 보이는 선체가 발견됐지만 유해 수습과 선체 인양 등은 아직도 진척이 없어 유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1월 23일 새벽 5시 강원도 고성 앞바다 60톤급 해경 경비정 7위정이 다른 경비함과 부딪힌 뒤 침몰했습니다. 경비정에 타고 있던 경찰관과 정경 등 17명은 모두 실종됐습니다. 사고 존재조차 알리기 어려웠던 군사정권 시절,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시신 없는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침몰 사고는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졌지만 유족들의 애끓는 그리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39년 만인 2019년 선체 탐색이 시작됐고 수심 105m 바닷속에서 7위정으로 추정되는 선체가 발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빠른 유해 수습과 선체 인양을 기대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지난해 말 선체 인양 예산 205억 원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현충동원에 다 가잖아요. 뭐 하겠다고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다 가갖고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뭐 어쩌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 같은 데는 남몰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경은 인양을 위해 선체 부식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 예산 45억 원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0년 넘는 긴 세월을 기다린 유족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인양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뭐 90대 뭐 이제 4분인가 이제 밖에 생존 안 해 계신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적에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을 적에 식품으로 좀 돌려주는 게 국가의 도리가 아닌가. YTN 송세혁입니다. 왼쪽은 시력이 1.0이었고요. 오른쪽은 1.5였는데 현재는 30cm 밖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2012년 9월 의경으로 입대했다. 밥솥을 옮기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 그때 무릎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이걸 꾀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혹행위가 시작됐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됐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처음에 딱 눈 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하나로 보여야 될 게 2개로 보이는 거예요. 건강했던 A씨는 시력을 상실한 채 의병 제대했다. 군복무 중 얻은 장애였기에 그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보훈심사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의 보훈심사 대상은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나뉜다.
군대 등에서 공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공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그렇지 않으면 보훈 대상자로 지정된다. 신청자가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요건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데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 수집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자료를 갖다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가혹행위를 당했다 보훈처에 계속 얘기해봤자 그쪽에서는 가혹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동분서주하며 자료를 모았지만 보훈처는 보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최근 4년간 보훈심사 신청 건수는 9,165건에서 1,827건으로 18% 늘었지만 거부된 사례가 3,372건에서 4,928건으로 46%나 증가했다. A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택했다.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보훈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어렵사리 보훈 대상 요건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이번엔 상위 등급 심사라는 벽이 그를 가로막았다. 신체 등급을 주는데 보인다는 취지로 그냥 등의 판정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이것도 병원 다니면서 서류 같은 거 다 가지고 가도 심사에서 계속 등의 판정을 주더라고요. A씨 사례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자체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등급심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보내왔다. 입대 전에 그런 질병이 없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통과해서 그런 질병이 군복무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건 군복무 중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 그것이 군복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국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본질적인 이제 그 논의가 있기는 해요. 군 생활 2년은 A씨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현재 등급을 받기 위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제대 후 8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약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당 간부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이달 안에 다시 열기로 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건 지난달 7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또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도 처음입니다. 남측이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지만 이달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해 편향적인 문제들을 제때 바로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경제계획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니까 본인이 직접 현지 지도는 못 가더라도 당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대내에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 당국이 올해 민생 경제 등 대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이달 전원회의에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신설된 제1비서 인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명실상부한 2인자 자리에 조영원 당 조직비서나 김여정 당 부부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어제 낮 1시쯤 인천광역시 중산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에 실려있던 자재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협력업체 소장인 63살 남호 씨가 머리와 왼쪽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쇳조각이 담긴 자루 6개를 판에 실어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이었는데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자루들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차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 인천 원창동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25톤 화물차에 올라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2m 아래로 떨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파지 하역 작업 도중 300kg 파지 뭉치에 깔려서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 고 장창호 씨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장례에 앞서 화주인 쌍용 CMB 등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 중이던 반려견과 주인이 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반려견이 죽었는데 현행법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목줄을 쥔 견주가 배변 봉투를 꺼내는 사이 순간 나타난 검은색 차량이 강아지와 주인을 덮칩니다. 잠시 주춤하던 차량은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8살 코다미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 중이었는데요. 이곳에서 급하게 좌회전하는 차량에 무방비로 그대로 깔려버렸습니다. 지난달 9일 낮 12시 50분쯤 차에 치인 코다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주인 전 씨는 얼굴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봉투를 꺼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검은 게 뭐가 싹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확 뭐 어떻게 말할 사이도 없이 확 들이닥쳤어요. 그냥 코다미를 먼저 이렇게 깔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차가 이렇게. 전 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아파트 주민인 8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전 씨 가족은 8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슬픔 속에 더욱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처벌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라 적용할 수 있는 게 재물 손괴죄뿐 이마저도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물 손괴이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맞고요. 동물을 이제 물건이 아닌 별도의 제3의 지위를 좀 부여를 해서 이에 대한 어떤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은 A 씨에게 전 씨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쳤습니다. 계속 이제 지연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상 2달 정도 계속 출석을 미루면 그때는 이제 뭐 강제 소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가족 같은 반려견을 죽인 가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조차 없는 현실.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전 씨 가족은 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8년 동안 같이 함께한 생명인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처벌을 못한다는 건 정말 들었을 땐 정말 아직까지 반려동물이 정말 물건으로만 취급될 뿐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껴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 학대나 사상사고에 대한 가해자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식 변화에 맞춰 법무부도 최근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중심인데 이렇게 되면 법체계 전반을 손봐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 민법부터 형법부터 전체적인 법 체계를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고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좀 난항이 예상이 되죠. 하지만 동물의 분류를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가축 등으로 나눠 차별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반려동물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정확한 수치가 556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확진자는 541명, 해외 유입은 15명입니다.
전날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요. 전국에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서 누적 사망자는 1,973명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 보겠습니다. 1차 백신 접종자는 13만 8천여 명이 추가돼 누적 1차 백신 접종자는 759만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2차 백신 접종자는 2,35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백신 접종자는 227만 9천여 명 이상을 기록했고요. 인구 대비 접종률은 14.8%,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 그리고 백신 접종 관련 속보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조 선두를 지켰습니다. 손흥민, 황의조 등 주전들이 모처럼 총출동해 한 수 아래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취골은 벤투의 황태자 황의조의 몫이었습니다. 전반 9분, 홍철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었습니다. 손흥민의 아까운 슈팅, 권창훈의 골대 불운 속에 전반이 끝나는가 했지만 추가 시간, 남태희가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권창훈이 때린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온 것을 문전 쇄도하며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여유를 찾은 대표팀은 후반 더욱 거세게 투르크메니스탄을 몰아붙였습니다. 11분 김영권이, 6분 뒤에는 권창훈이 잇따라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 황의조는 27분 기어코 5대0을 만들면서 골 잔치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벤투에서만 13번째 골로 여전한 골 결정력을 과시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이번 경기 또 세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선수들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고 정말 다른 경기보다 더 정신력 부분 또 기술적 또 모든 것들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2년 만에 재격돌에서 5골차 대승, 3승 1무, 승점 10을 기록한 대표팀은 2위 레바논의 골 득실에서 크게 앞서 조 1위를 유지했습니다. Eu creio que em geral fizemos bom jogo. Jogando dentro daquilo que foi a dinâmica da equipa e aquilo que era a nossa estratégia. 4-3-3 전술의 왼쪽 날개로 풀타임을 소한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권창훈의 득점 등 3골에 관여하며 주장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9일 예선 탈락이 확정된 스리랑카와 맞붙습니다. 앞서 레바논은 스리랑카를 3대2로 제쳤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농민들도 정성 들여서 재배한 농산물을 나누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농민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오이를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다른 비닐하우스에서도 방울토마토 수확이 한창인데 흠집이라도 날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거둔 친환경 농산물은 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성 들여 직접 기른 농산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산물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가정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돕기에 동참한 농민은 560여 명. 각자 재배한 감자와 토마토, 오이와 버섯 등으로 농산물 꾸러미 200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이웃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에 농민들은 지난해 말 코로나19로 취소한 행사 경비 등을 모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노인복지센터를 배분을 해서 거기서 독거노인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지만 자신들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경남 통영에서는 요즘 망고 수확이 환창입니다. 외국산보다 당도가 더 높아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시설 하우스 안. 어른 키만큼 자란 나무에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겉에는 망을 씌워 잘 익은 망고가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망고가 나무에서 완전히 익으면 후숙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식감도 좋고 당도도 뛰어납니다. 외국산보다 국산 망고가 맛있는 이유입니다. 통영에서는 완숙 망고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어요. 80%, 90% 될 때 수확을 하는데 우리 통영에서는 이 후숙 과일이 아니고 완숙을 바로 시키기 때문에 그 당도가 좋고 향도 좋습니다.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나무에 주는 것도 당도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니 평균 당도는 20브릭스 정도. 수입 망고보다 3에서 4브릭스 정도 더 답니다. 애플망고는 킬로그램에 5만 원 정도로 대부분 직거래를 통해 거래됩니다. 고소득 작물로 인기를 얻자 통영시도 재배농민 육성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애플망고의 재배 기술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확량을 늘려서 향후 다양한 가공품도 개발해 나가고 재배 농가와 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서 처음 재배한 통영 애플망고는 5월부터 7월까지 9톤 정도 수확됩니다.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지역 효자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제2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 중복 청약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네, 현충일인 오늘 소나기 소식이 나와 있지만 강원권과 서울, 경기 지역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도 볕이 뜨거웠는데 오늘은 더 덥다고 하니까 컨디션 조절 잘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선 정체가 다소 길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주로 경기권에서만 혼잡할 걸로 보이고 서울 양양선은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 그리고 설악과 선동 구간 통과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시간대는 전반적으로 이동하기 좋습니다.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경기 광주 휴게소 양쪽 모두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원권 흐름도 인천 쪽으로 무난한데요. 대부분 점심 먹고 출발하시겠죠?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제1중부고속도로는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하남 쪽은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야간 공사합니다. 밤 9시에서 새벽 6시까지인데요. 이 시간대는 전 구간 하남 쪽으로 통제하니까 중부고속도로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부선 상황으로는 남이 쪽으로 경기 광주 목간 지점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하남 쪽은 충청권과 경기권 포함해서 무난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에만 집중해 주시고 경부고속도로는 오늘 청주 구간과 안성 정체가 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시간대는 전반적으로 수월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대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현충일인 오늘 낮 더위가 심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구가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과 오존이 강한 만큼 볕이 강한 한낮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방은 오전까지도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중서부와 영남 지방은 오전에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이 21.1도고요.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는데요. 서울이 29도, 강릉이 30도, 대구 31도, 울산은 2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24 마칩니다. 이어서 뉴스아이디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